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준기입니다. 소개드렸듯이 국제관계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지금은 통일교육원장을 맡으면서 3년간 휴직을 했어요. 지금은 통일부 공무원입니다. 신분이. 3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할 부분은 사실은 두 개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하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고요. 먼저 통일 문제 이해라는 건데 이거는 그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통일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놓은 PPT 자료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일 문제, 남북 관계 어떻게 쭉 내려왔는지 보고 현재 국제 환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국제 환경을 중심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어디로 해야 되죠, 이거? 통일의 개념은 이런 거죠. 지리적인 통일, 경제적인 의미는 경제권의 통합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체제의 단일화하고 문화는 공동체 형성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남과 북이 좀 달라요. 지금 현재는 경제권 통합 부분에 더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의 통일이나 체제의 단일화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통일에 앞서서 평화를 구축하자. 그래서 공존과 번영을 얘기했죠. 공존이라는 건 체제 공존이고 그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권의 통합, 경제권의 통합하고 공동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이걸 중심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의 성격은 이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민족이 지향해야 될 미래고 평화는 통일에서 우선돼야 될 가치. 요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핵심적인 가치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통일은 민족 문제이다 국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운전자를 하지만 국내 그 남북 간에만 풀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다. 왜 그러냐니까 이 분단 자체가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국제정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라는 시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를 동시적으로 봐야 된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게 특징이 그 맨 밑에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 왜 그러냐니까 현재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 세대, 계층, 지역, 성향별로 다 달라요. 통일에 대해서. 특히 심각한 게 세대 간의 통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한 40대, 50대 이후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통일은 돼야 되는 거라고 봐요.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될 건가에 대한 차이점만 있는 건데 20, 30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퀘션 마크를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 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10대, 20대들이 많이,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사회적 대화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에서 주관을 해서 민간 부분에서 국민 통일 협약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합의된 통일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자 이런 시도들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남북관계를 봅시다. 남북관계 분단 원인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2차 대전이 종결했고
그 전순국 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제 분단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지금 현재 70년 이상, 70년 동안에 이제 분단이 지속되는데, 미소냉전의 이제 본격화가 사실은 냉전의 고체화의 첫 번째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은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겁니다. 시기열적으로 보면 45년에 그 광복이 되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죠. 미국, 영국, 소련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죠. 신탁 통치를 처음 제안한 건 미국이었죠. 미국이 신탁 통치를 제안합니다. 필리핀 사례를 들어서. 왜 그러냐니까 대한민국이 식민지를 오래 했고 근대 국민과 수립에 성공한 나라가 아닌데 과연 현대 민주주의를 바로 시행할 수가 있겠나? 근데 의문을 하죠. 그래서 후견 체제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선진국,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후견을 받는 신탁 통치가 일정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엔 소련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해방 운동에 지원해줬던 국가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해방이 됐는데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겠냐. 그래서 신탁 통치를 오히려 소련은 반대하다가 나중에 협의를 하죠. 만약에 그 영국과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니 그러면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미국이 주장했던 기간은 한 10년 이상이었어요.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필리핀 그 예도 그래.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소련 같은 건 너무 길다. 최단 시간을 줄이자 했던 게 5년이에요. 5년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해서 그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소 공동회의를 꾸리죠. 신탁 통치 기간 동안에 과도 정부를 꾸려야 되니까. 그래서 신탁 통치를 끝내고 단일한 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그 회의를 하는 게 미소 공동회의였죠. 그래서 하다가 이게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되는 이유가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러죠. 유럽에서 그 저기 뭡니까 마샬 플랜이 시작이 되고 그 유럽의 재건을 자본주의의 시장 강화로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방침이었고, 실제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쪽이 그 사회주의 동유럽권이 사회주의화되는 움직임에 이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마샬 플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의 재건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이제 1946년 시작이 되면 미소공의가 시작될 때 이미 그 냉전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조지 캐난이 그 유명한 전보를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미국으로 보내죠. 그게 이제 철의 장막 그거 아니에요? 소련이 전 세계를 적화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조지 캐난의 소위 말하는 그 텔레그램입니다. 근데 그거에 의해서 그 45년 12월 이거 끝나자마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46년부터 이제 냉전의 조짐이 벌어지고 우리 그 한반도도 그 냉전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소공의가 결렬이 되고 남과 북이 이제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조정을 하다 안 돼가지고 한국 문제를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코리안 퀘스천이라는 아젠다를 유엔 총회에 상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결국엔 남북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게 됩니다. 근데 총선거 실시가 아시다시피 남북이 따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분단 정부가 들어갑니다. 5, 60년대 시기적으로 보면 5, 60년대는 거의 뭐 그죠. 그 상호가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특이한 거는 1950년대하고 50년대 남북한의 통일론이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무력 통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전이 회의적인 분위기였고,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진 통일론을 이제 주석적으로 주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 정부의 남쪽 우리 정부가 무력 북진 통일을 주장하게 됐고, 그게 그 나중에 평화 통일로 가게 된 거는 그 4.19 이후에 등장한 민주당 장면 정부하고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라는 게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넘어오면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통일론이 평화 통일로 갈 수 있었던 게 그 장면의 민주당, 그 공화당의 박정희 정권 요 계기를 통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7,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통일 방안들이 나오고 그때 대표적인 게 민족화합 통일 방안 남쪽에서, 그리고 고려민주연방제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90년대 요 시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90년대부터 지금까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동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되면서 남북 간의 주도권 경제 또는 체제 경쟁에 우열이 바뀌게 되고 현재와 같은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발생한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전 이후에 체제 생존을 위한 북한의 북핵 위기 국면이 조성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갈등과 협력이 변주곡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재와 압박과 어떨 때는 대화와 설득, 이렇게 돼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때 남북 관계는 뭐 이런 협력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중단된 금강산 개성, 뭐 이런 협력 사업들이 태동된 게 요 시기죠. 반대로 북한 쪽의 도발에 의해서 이제 우리 쪽, 물론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죠? 교류 협력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철도 요 부분이 이제 안 되고 있어서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공단과 요 부분을 다 시작을 하자. 요거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문화 산림환경.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아마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협력을 위한 그 태스크포스가 꾸려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식목 사업들, 나무 종묘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산림청하고 통일부하고 그래서 협력을 해서 북한 측하고 진행을 합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이제 통일부, 문화체육부 뭐 이렇게 해서 북측 공기관하고 이제 같이 교류 시작을 했죠. 문제는 요건데 요게 이제 경제 제재로 묶여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한 2, 3중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의한 제재가 있고 두 번째 독자 제재가 있죠. 우리나 미국이 개발 국가들이 한 독자 제재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미국이 독자 제재하는 것 중에 북한에 해당되는 경제 관련 법이 15개가 돼요. 제재 굉장히 많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해제가 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해당되는 경제 제재 법들이 또 다 그 처리가 돼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거나 그거에 의하면 지금 철도 도로 연결 사업도 그 제재 결의안에 좀 걸리는 게 있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아무것도 경제협력 안 할 수는 없어서 철도 도로 같은 경우는 연결 사업의 사전 조사는 한번 해보자. 도로 상태가 어떻고 철도 상태가 어떤지 그거는 하기로 지난번 평양선에서도 그랬고 지난주에 있었던 장관급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국내에 그 시범 차량을 보내서 경의선하고 동해선을 한 바퀴 도는, 그래서 그 추산을 해보는 거죠. 속도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 정도로 시작을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인도적 문제 요거는 이제 했죠. 이상할 상봉을 했고 평양선언에서 9월달 9.19 평양선도 그랬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지난주에도 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상설 면회소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연다라는 데 합의를 했고 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금 남북 하나재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그 통일부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인도적 대북 지원도 지금 재개할 예정입니다. 뭐냐니까 작년에 약속을 했던 800만 달러 급양 뭐 지원이 있는데 그게 그 유엔 제재 결의안 그 문제 때문에 약간 중단이 됐다가 다시 한번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서 유엔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남북 관계가 오기 전까지 이 과정을 짧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 그 독일의 퀘르버 재단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죠. 그래서 했던 핵심 내용이 첫 번째가 그거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하고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으로 하는 공존 공영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과거에 통일을 우선시했던 것과 좀 더 다른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동계 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예수달 방문을 했죠. 드디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한 핵실험장 폐기를 바로 했죠. 2차 요번에 판문점에서 또 했죠. 북한 측의 연락으로 갑작스럽게 연락와서 바로. 그래서 요즘 보면 그래, 진짜로 셔틀 외교하듯이 언제든지 연락해서 정상끼리 만날 수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급히 만났고 북미 정상회담 그 뒤에 있었고 상봉 행사했고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평양 선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발표됐죠. 미국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가십거리로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정상회담 때 백두산 정상에서 남북 정상이 사진 찍고 했던 행사가 있었죠. 근데 그 행사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평가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같이 올라가서 천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은 위원장이죠. 굉장히 공손하고 정성껏 우리 대통령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도 그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장면이 남쪽이나 해외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도 보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국의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게 인민일보 이런 데겠죠. 그런 데서는 안 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중국도 남북이 백두산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했던 이 전체 행사는 중국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굉장히 주목하는 행사였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정상회담 때 그래갖고 요게 판문점선언이죠. 4.27. 국제환경을 한번 보시죠. 최근의 국제환경. 20세기 국제질서와 동북아 질서인데 아이고.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제일 큰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특히 국제정치나 이쪽에서는 과연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미국의 세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류의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조셉 나이라는 자유주의 계열의 국제정치 학자인데 여전히 미국의 세계는 진행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컨셉으로 보면 현실주의 정치학자든 자유주의 정치학자든 공이 인정하는 거는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하고 이게 언젠가는 이제 바뀌게 될 거다라는데 이제 합니다. 그 핵심은 미중 간에 이제 경쟁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평화롭게 끝날 거냐, 갈등으로 끝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헤게모니가 변할 거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불안해하는데 통일과 연관시키면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헤게모니의 이전, 그걸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세력 이전, 세력 이동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헤게모니가 이동될 때, 그러니까 기존의 패권국에서 경쟁하는 국가가 도전했을 때 그 결말은 항상 전쟁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관론인데 실제로 지난 한 800년 동안 거슬러 올라간 800년 동안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에
800년 동안의 그 헤게모니와 헤게모니 도전국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5번의 사례가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넘어가 네덜란드, 영국에서 뭐 이렇게 프랑스, 뭐 러시아, 독일, 일본 15개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11번이 전쟁으로 끝나요. 대부분이. 그 4번은 평화롭게 이전. 그 영미 간의 이제 세력 이전이죠. 그래서 거의 압도적인 숫자가 지난 800년 동안 전쟁으로 헤게모니 넘어가는데 지금의 그럼 미중 간의 그건 어떻게 될 거냐? 영미처럼 평화롭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대다수의 다른 사례처럼 전쟁으로 넘어갈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에요. 근데 현실주의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 비관적으로 보죠. 그 사례를 미중 간의 남중국, 동중국에서의 갈등을 봐요.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갈등.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전쟁은 쉽게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 전쟁을 결정한 사람도 나중에 그 얘기를 1차 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독일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결과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고를 해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게 고백이죠. 그래서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이 이제 현 세기에 막닥친 패권 경쟁인데 이게 12번째의 경우에 속할지 평화롭게 끝난 5번에 속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 중에 하나가 중국해 일대하고 한반도인데 통일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실제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헤게모니가 넘어가는데 전쟁에 의한 방식이 아니고 평화롭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또 한반도의 평화 이런 우리가 평화 번영 정책 아니면 평화 이런 그 시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남북 관계나 평화에 대한 시도들이 실제로 한반도 통일뿐만이 아니고 동북아나 세계 정치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는 불리하지만 좋은 기회다. 통일이나 남북간 개선에서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실제로 그 18세기 이후로 분단과 통일의 사례 우리만 분단 사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 사회도 분단이 많죠. 분단도 있고 흡수도 있고 식민지도 있고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경우가 1780년부터 90년까지 한 20-30년 동안 세 차례의 분할을 거쳐서 폴란드란 나라가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세계를 쪼개 나눠 갔잖아요. 언제 이게 독립하죠? 그러니까 100년, 120년 동안 식민지가 쪼개져서 하다가 독립하는 계기가 언제냐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유럽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변동할 때, 세력 재편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하죠. 두 번째는 독일이 통합을 할 때, 독일이 연방국가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공국들 뭐 조그맣게. 근데 그 독일을 통합시킨 게 여러분들 아시는 비스마르크죠.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직전에 3번 연속 전쟁을 해요. 오스트리아와 전쟁하고 고전에 덴마크하고 요 세 개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게르만 민족을 다 통일을 하죠. 그래서 독일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요때도 뭐냐니까 유럽 질서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때예요. 이탈리아도 그때 통일합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 게르만 통일할 때 이탈리아도 동시에 이탈리아는 1500년 만에 통일하죠. 그죠? 독일 제국 그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그러니까 독일 통일, 이탈리아 통일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국제 질서의 구조적인 변동이 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회인 거죠. 왜 그러냐니까 국제 질서나 국제 체제가 안정적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죠? 가장 안정적인 정책으로 가요. 그 변동성이 제일 적은 그건 뭐 현상 유지로 간다고. 한반도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한반도가 분단됐던 것도 뭐죠? 국제 질서의 구조 변동, 2차 대전 끝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그때 분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단과 통일과 독립은 전체 세계 질서가 움직일 때만이 가능해요. 최근에 했던 대규모의 통일들, 독립들이 뭐죠? 냉전 질서 해체될 때 몇십 개 국가가 다 독립했죠. 소련에서만 14개 국가가 독립했어요. 그죠? 소련에서만. 그 전에 어떻게, 이게 안 되죠. 정상적인 질서일 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통일의 기회가 왔던 게 바로 지금 35년 전에 1980년대, 90년대 초반 냉전 질서 해체될 때였어요. 사실은. 그게 통일이 되진 아니면은 공존을 하든. 근데 그 기회가 상실이 됐죠. 그때 만약에 교차 승인을 하고 뭐 이렇게 협정하고 평화협정 맺었으면은 오늘날과는 좀 다른 관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평화적이고 냉전 해체라는 무드 속에서 벌어진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지만 이번에 오는 질서는 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불투명한 국제 질서로 들어가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아시다시피 30년 전보다도 안 좋은 그 변동기에 들어가요. 첫 번째가 경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다 이제 끝나가요. 세계 무역 지표들이 안 좋다고 무역 지표들이 떨어지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권위주의로 가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실패한 국가들 숫자가 최근 30년 동안 넘어가죠. 대표적으로 게 이제 그 동유럽 일부 극우 정권들이 들어서고 아프리카 중동 일대. 그럼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또 하나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이거였네. 어디서 하죠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그 35년 전 냉전 해체 질서가 해체될 때보다 지금의 국제 질서 환경이 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 보호무역주의까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국제 질서가 다시 한번 재편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냉전 해체에 버금가는 그런 질서 그 개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가 오히려 과도기였다. 이제야 비로소 다른 질서가 오는 거다. 우리는 냉전 해체된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과도기였고 앞으로 오는 질서가 새로운 질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관련된 새로운 구상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에서 그 형세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한미일 해가지고 동맹체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거는 클린턴 정부 때,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재균형 정책 뭐 이런 거 있죠. 그 아시아로서의 중심축 이동 정책, 피버트 에이시아나 리발랜싱 그래서 재균형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 대한 그 힘을 더 강하게 투사하겠다. 그거는 한미일 동맹 또는 한일 호주 동맹에서 범아시아 태평양 동맹을 강화하면서 대륙 쪽의 동맹에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대륙 동맹은 아시다시피 중국, 러시아, 북한이 거의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까지 포함한 대륙의 동맹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 일본, 호주 간의 그 동맹이 굉장히 강고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좀 더 그 바뀐 거는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재균형을 좀 더 확대하겠다 해서 이제는 아태 전략이 아니고 태평양 인도양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양까지 확대를 시켜서 인도까지 포함한 그 견제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교적 대응은 뭐 여기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통일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그 통일 방안에 관한 거예요. 민족 공통.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그 통일 방안이 수립이 새로 된 건 없어요. 통일 정책은 수립이 계속 되어 와 있는데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여야 간에 이제 이거를 채택을 했죠. 자유민주 근간으로 해서 뭐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3단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고항서. 북한이랑 좀 다른 건 요거 이제 1체제 1국가 1민족이에요. 1체제. 연방제는 2체제죠. 그죠? 남북연합하고 이제 연방제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2000년에 6.15 정상, 6.15 선언,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던 거기에 보면은 고려 연방제의 낮은 단계하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남북연합 단계가 유사하다. 국가연합 뭐 이렇게 대략 그 의견을 그 좁혔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보수 진보 간의 그 의견 다름이 좀 있습니다. 통일 방안 비교해 보면은 요게 이제 고려임시 연방제 방안이죠. 원래 연방제 방안은 북한은 오래전에 통일 방안이 나와요. 우리 같은 경우 통일 방안이 나온 거는 한 80년대 넘어서 통일 방안이 나오고 그 전에는 통일론만 있었어요. 뭐 선경제 후건설이냐 아니 후통일이냐 선건설 후통일이냐 뭐 이런 통일론은 있었는데 방안으로 나온 건 80년대 이후죠. 근데 북한은 그 통일 방안 일찍 내놔요. 60년대 그때 이제 연방제 제안을 하죠. 그 동독 모델을 따라서 연방제, 동독이 당시 제안했던 게 서독에 대해서 연방 제안이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고려연방 이렇게. 근데 그 종착점이 좀 달라요. 고려연방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1민족 1국가 1체제로 한다. 체제는 시장경제, 뭐 민주주의 이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한 거는 최종 목표는 열어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2체제로 가자 이 얘기죠. 1민족 2체제 뭐 이런 거죠. 요게 이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입니다. 평화공존, 공동번영. 그래서 공존에 방점 찍혀 있습니다. 공존. 번영. 요건 경제적인 번영. 요거는 이제 체제의 공존이죠. 하나로 통일되는 거는 지금 당장 어려운 거고 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진보 보수에 다 공격할 수도 있죠. 보수는 그러면 통일 포기했다는 거냐라고 보수가 얘기할 수도 있고 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봐요. 그 해외에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공감을 얻는 게 요 공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가 항구적인 평화 정책. 요거랑 연동이 되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단절적인 남북의 교섭이 아니고 제도화를 하자는 거죠. 요 나오죠. 신경제 공동체 남북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요걸 하자. 아까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통일 후의 비전.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요걸 우리가 이뤄내지를 못했죠. 유럽의 케이스에서 근대적, 현대적 민족국가를 수립한 게 실제로 보면은 멀리로는 15세기, 16세기부터 해가지고 가깝게는 18세기, 그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유럽은 근대 또는 현대 민족국가 체제를 형성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그 기회가 돌아왔죠. 왜냐하니까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면서. 근데 이 현대적 의미의 민족국가,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식민지로 상실했고 또 분단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수립은 했어요. 남북한이 따로따로.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뿌리가 되는 그 단일한 네이션 스테이트를 수립하지 못했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게 민족국가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동북아 평화 번영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죠. 특히 이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나고 무역이 퇴조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곳을 진출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산가족 아픔 치유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실제로 그 분단의 어떤 그 갈등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하려고 하면 뭐 종북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회적 비용들이죠. 뭐 문화적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요거는 이제 너무 뻔한 얘기라서 제가 이제 뭐 하긴 그렇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북아 차원에서 한반도가 평화체제 구축이 돼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뿐만 아니고 동아시아나 특히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질서 구축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하나 이게 국제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기존에는 동북아 동아시아에 실제로 전 세계 4대 강국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반도가 하나의 통합된 체제, 통합된 국가가 되면 다섯 번째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5강 체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중러, 미일 간에 서로가 동맹이 교착 상태에 갈 때 우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이런 역할들을 통일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뒤에 한두 개 있는데 뭐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